2023년 5월 26일 미국의 4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유튜브 라이브로 네, 진행하는 4월 PC 물가지수 즉시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숫자가 발표된 것 같아서요. 바로 네,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네, PC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네. 총평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PC를 발표하는 그 홈페이지고요. 이 4월 기준에 PCE가 발표된 거고, PCE 중에 여기 4월 기준 맨 마지막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4.4, 4.7이 네. 나온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방금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오히려 4.2에서 4.4로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물론 떨어지다가 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도 올라갔었잖아요. 도로. 근데 쭉 나름 떨어져 주다가 4.2에서 4.4로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PC 물가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3.9%였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4.2에서 3.9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달보다도 올랐고,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올랐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서프라이즈에 해당된다. 어, 쇼크죠, 쇼크. 어닝 쇼크. 쇼크죠. 음, 쇼크에 해당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사실 관심 있었던 게 이 물가 상승률, PC 물가 상승률보다 코어 근원 물가가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근래 들어부터는 이제 관심이 근원 물가에 관심인 거예요. 그냥 물가에 관심이 아니라 근원 물가에 관심. 근원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4.6%였습니다. 근데 4.7%가 나왔고요. 역시 지난달이 4.6%였는데 또 다시 4.7%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지난달보다 올랐고 그냥 물가도 지난달보다 올랐고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을 다시 금리 동결 아니냐, 라스트 댄스 아니겠느냐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6월 또 한 번 금리 올릴 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지배적으로 드는 시점이 아닐까 어.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그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처음 네, 들어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PC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누차 이 PC와 CPI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혹여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도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고 선진국들은 보통 통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통계 선진국들이 보통 PC 물가처럼 두 가지 종류의 물가 지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선진화된 거. 우리나라는 CPI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CPI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PC 물가라는 또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된 물가 상승률은 4월 물가입니다. 근데 5월 말이잖아요. 네. 4월 물가 상승률을 5월 말에 보는 거예요. 좀 안 좋죠. 너무 더디게 걸리니까. 왜냐하면 정교하게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C 물가는 좋은 게 정교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빨리 못 보는 거예요. 빨리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CPI는 먼저 진작에 확인했잖아요. 그죠? 진작에 확인해. 10일 정도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월 10일 그 근처에 우리는 이미 CPI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상황인가를 빨리 확인하는 데는 CPI가 좋고요. 또 물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데도 CPI 등락률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음, 근데 PC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정교하고 미국 자체의 물가 상황을 제대로 진단한 다음에 물가 잡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뭐를 고려해요? 연준 입장에서는 PC. PC를 고려한다. 계속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FMC 회의 때도 경제 지표 전망이 발표됩니다. 근데 3월 경제 지표 전망 발표됐을 때 역시 PC에 대한 전망치, PC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전망하고 목표하는 물가 2%에 맞추겠다. 이것도 사실은 PC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CPI와 PC를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정교한 물가 통계고요. 그 정교하게 물가를 계산해서 미국 경제 입장에서 FMC 위원 입장에서 제대로 물가 잡혔는지를 정교하게 판단하기 위한 그들만의 선진화된 또 다른 통계가 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PC를 고려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CPI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들도 CPI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 네,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 한번 이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PC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물가 지표들도 고루 보면서 지금 현재 물가가 제대로 잡힌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지표는 지금 제시됐죠? 보이시죠?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또 한 번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율조차도 지난달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름 바닥 찍는가, 2%에 부합하게 떨어지는가 이런 기대도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갔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물가가 조만간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물가가 지금은 높지만 조만간 잡힐 테니 어떡할까요? 메뉴판 가격을 굳이 올려 잡을까요?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굳이 어,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메뉴판 가격은 자주 안 바꾸잖아요. 근데 메뉴판 가격도 올려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 임금 협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노조와 사측이 막 단판을 뜰 거 아니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뭐 10%로 해달라. 근데 사측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5%만 해주겠다. 근데 사측이든 노조 측이든 아무래도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사측도 앞으로 물가 많이 오를 것 같아 생각하면 임금 올려달라는 그 니즈를 더 반영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가격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생각보다 안 잡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미 지난 CPI 발표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CPI 같은 경우는 5.0에서 4.9로 다소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이 근원물가 상승률도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5.5 수준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CPI 기준으로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5.5인데 근데 CPI 그 실적치는 4.9니까 근원 물가가 더 높아요. 결국 근원 물가를 잡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가를 확인할 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미 CPI 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물가를 계산할 때 그중에 뭐 460여 가지 우리나라 소비 품목 중에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인데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많이 안정화됐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에너지 물가의 또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로까지 전환돼서 확실히 물가를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나름 떨어져 준 것은 근원 물가 자체가 잡힌 게 아니라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나름 잡혀서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문의 품목들을 제외해 놓고 근원 물가가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아, 도저히 안 잡히고 있구나. 어, 4.1, 0.3 더해 보세요. 그죠? 네. 똑같잖아요. 안 잡히고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근원 물가를 잡는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 금리 인상 행보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는 과정이라고 지금 FMC 위원들이 이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아, 금리 인상 해야겠네라는 식으로 얘기를 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음.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에 네,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물가 수준이 이런데 또 네, 저희가 조금 그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교수님께서 미 부채 한도 협상 강의에서 네, 부축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네, 이게 그 근원 물가가 내려갈 그런 여지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제 뭐 경익남 강의 시리즈 그것만큼은 제가 꼭 보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 월요일마다 그건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국가 부도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혹시나 그걸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가 여기 되게 멋있는 그림이 두 개가 걸려 있죠. 이 타임즈에 걸려 있는 이 표지는요, 2011년 표지입니다.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협상이 안 될 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안 되다가 결국 협상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표시다. 쉽게 말하면. 네, 미국 국가의 등급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뭡니까? 한 대 맞았다라는 뜻이죠. 한 네, 대 쥐어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뭡니까? 이 당시 2011년에 야, 미국이 정말 체면을 구겼다.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더 이코노미스트 되게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데 이 음, 빨간색 커튼 뒤에 누가 봐도 도널드 트럼프가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합니까? 공화당을 상징하죠. 어, 공화당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개념 아시죠? 이게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또 특히 난픽션이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야 되게 희화화했다. 라는 느낌인데 난픽션의 개념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이다. 이거는 거의 실화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오히려 조장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을 골탕 먹이는 느낌이다. 음, 협상을 당장 해주면 불확실성이 안 커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마음에 놓이는데 어쨌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해줌으로써 미국 경제가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다 떨어지는 거죠. 지지도를 잃겠죠.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더 이코노미스트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이 네, 굉장히 해악
담긴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이게 부채 한도입니다. 이 선 그래프. 부채 한도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해줬어요. 음, 역시 이번에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혹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를 이만큼이나 끌어다 썼으니까 추가적인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해달라. 근데 안 된다. 부채 한도 안 올려주겠다 이겁니다. 안 올려지면 뭐고요? 이 실링을 통과하면 그게 부동고예요. 부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간단한 예가 월급을 못 줘요. 군인들 월급을 못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군인, 경찰 월급을 못 주면 치안 시스템이 붕괴돼요. 어,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인 월급을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알아서 철수할 거예요. 월급 안 주는데 여기 왜 일합니까? 돈 주는 대로 이직하죠. 미국 국민들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라가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것들이 지연되니까 지금 피치라든가 신용평가사들이 뭐라고 해요? 신용등급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겠다, 지금. 네.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이 있으면 미국 자산 가치가 또 조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 CDS 프리미엄이 뭔지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 국가 부도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자,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면 정말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존립 자체가.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국방 시스템이 붕괴된 틈을 타서 러시아라든가 뭐 이쪽 진영에서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전제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결은 될 거라고 봐요. 협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돼도 문제라는 거죠. 자, 뭐가 문제냐? 말씀드릴게요. 부채 한도를 올리면 그러면 추가적인 부채를 지겠죠. 부채 네. 많이 끌어다 쓰겠죠. 그럼 부채를 지는 방법이 뭡니까? 채권. 미국 정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는 거야. 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레고랜드 사태에 있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국채 네. 가격이 떨어지면 마치 한전채를 많이 발행하면 민간 기업에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 같은 거 채권을 발행할 때 그 회사채를 사갈까요? 안 사갈 안 거. 사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가 부채를 지고 또 뭐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인데 오히려 부채를 더 끌어다 쓰면 쓸수록 민간 기업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그럼 민간 기업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가뜩이나 고금리인 상황에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이 침체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 뭐,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지금 물가를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근원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원 물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 서비스 물가예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여러분 서비스 물가의 가장 많은 기여가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일하고 싶은 사람이 10명인데 일자리가 100개예요. 음, 그냥 모든 일자리의 조건을 연봉으로만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연봉이 100가지 일자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것까지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명이 일자리를 원할 때 어떤 일자리를 찾아갈까요? 높은 연봉부터. 연봉 높은 순으로 쭉 찾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임금 상승률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를 못 잡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반대로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음, 10명이 일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일자리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음, 그 5개의 일자리는 정말 아무도 일 안 하던 그런 일자리예요. 그러면 그 5개를 놓고도 싸우겠죠. 네. 경쟁적으로. 그러면 이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예요. 임금이 네. 상승할 수.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의 원래 임금이 나의 원래 임금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뭐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 취업자가 1000명인데 신규 취업자가 100명이에요. 그럼 1100명의 평균 임금이 되잖아요. 근데 그 100명 신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신규 취업자가 어떤 임금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가 그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1000명의 임금 상승률은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1100명의 임금 상승률은 1000명일 때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국가 부도 상황에 불확실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럴 때 신용 등급이 강등되거나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바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음, 구축 효과와 구입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라 살림 잘하게 만들겠다라고 움직이는 건데 오히려 민간 경제를 더 억누르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발생하면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액션들, 그런 통화 정책 기조도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한 겁니다. 음, 결과적으로 이 실업률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음, 정도는 올려놔야 실제 임금 상승률이 잡히고 진짜 근원 물가가 잡히는 거죠. 음.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아, 두 분께 그 금, 치킨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치킨 서비스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지만 구축 효과를 통해서도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아,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구축 효과를 한번 짚어봤으니까 네. 저희가 그 물가, PCE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네. 여부잖아요. 그래서 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지금 봤었거든요, 그동안에. 어, 23년 6월에는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미 라스트 댄스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 PC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을 생각해 보면 분명 불안할 겁니다. 근원 물가도 안 잡히고,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구축 효과라든가 미국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히 물가가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FOMC 위원들끼리. 물가를 봐라. 아직도 올려야 돼. 아니다. 자연히 잡힐 거다. 구축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국가 부도가 되면 당연히 이런 종류의 상황이 아니라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할 겁니다. 갑자기 긴급 소집 회의 열고서. 아시겠죠? 그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기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PC 발표되기 직전에 패드워치를 캡처를 했었는데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금리 동결할 거야의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는 더 컸었습니다. 음, 원래 물가 발표되기 전에 긴장하면서 어쩌면 하면서 이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패드워치를 지금 업데이트 보고 계시죠?
네.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반전될 거라고 예, 맞네요. 어, 정말 반전되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도 이 PC라는 물가 지표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여기에 한 표를 더 쓸 겁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라고 좀 마음을 좀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6월 FMC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시장은 또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금리 인상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또 쇼크인 거예요. 쇼크. 아까 처음에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크가 발생했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넘는 PC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쇼크니까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돈 빼야겠다. 뭐 이렇게 우리 한 분이 댓글로 좀 안 좋은 표현도 하셨는데 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또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바뀌네요, 교수님. 네. 와, 네. 그럼 교수님,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6월 13일, 14일에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그때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 뭐 베이비 네. 스텝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요, 네. 지금은 어쨌든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 아, 왜냐면, 자, 일단 자료를 보여드리면, 물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 그 데이터가 뭐예요? 그게 이 데이터인 거, PC 데이터인 음, 거예요. 음, PC 데이터 보면서 물가가 만약에 안 잡혔으면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왔지만 한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확실히 잡고 가고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6월의 FMC 회의는 여러분들도 즉시 분석 라이브로 함께 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별표가 있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FMC 회의. 그러니까 FMC가 8번 있지만 8번 중에 4번은 뭐예요? 각 분기마다 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전망치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겸손치 못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웅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어, 전망치를 발표한 게 하향 조정했거든요. 어,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와. 한국은행이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쪽쪽 계시네요. 한국은행에서 우리 즉시 분석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스럽게 제가 위트 친 거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6월 FMC 회의 때는 지금은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는 확실히 어,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느꼈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FMC 위원들도 조금 더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다가 아니야, 야, PC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벌써 답변을 미리 드린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 제 김광석 아닙니까? 김광석 노래로 표현해 본다면 점점 더 멀어져. 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이 여태껏 헛된 기대했던 겁니다. 헛된 기대. 그죠? 네,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7월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헛된 기대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기준금리를 연내에 좀 인하할 것이라고, 뭐 아무리 못해도 마지막 4분기 때는 뭐 인하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연내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사실 작년 이맘때 그때 제가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을 때 뭐 그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연내 금리 인하 어렵다. 어, 2023년까지 어렵다. 원래 금리를 한번 인상하면 그 긴축적 기조를 당장 완화적 기조로 바꾸는 게 아니다. 원래 통화정책 기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여러분이 연준 위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욕 들어먹으면서 금리 인상했다가 그 음,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합니까? 그러면 또 욕하죠. 그때 뭐더러 금리 인상했냐?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마치 산 올라갔다 내려올 바로 내려올 건데 뭐더러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산이야 뭐 올라가면 뭐 건강에라도 도움 되지만 그렇게 욕 먹으면서 금리 인상해놓고 당장 금리 인하할 거면 왜 인상했겠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금리는 기준금리의 스탠스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겁니다. 주가는 급등락하죠. 부동산 가격은 기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 긴축적 기조, 통화정책 기조, 그거는 역시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당장, 마치 자동차는 잠깐 섰다, 특히 뭐 자전거는 섰다 갔다 하기가 쉽지만, 비행기는 한번 오르면 한동안 날다가, 한번 내리면 한동안 밑에 있는 거예요. 약간 기준금리 스탠스를 비행기 이착륙의 생각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비행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아, 이렇게 즉시 분석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교수님 이번에는 네, 그 경제 공부, 예, 이번에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바뀐 거 흐름 따라하기, 경제 공부 흐름 맞습니다. 따라하기. 그거 네, 런칭하셨는데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자, 진심으로 저는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걸 계속 홍보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우리 PD님이 퇴근 안 하시고 이 라이브 하는 걸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라이브 같은 거 이런 걸 이게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그 회사도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그 회사가 저랑 같이 만들어준 웅달님과 저를 같이 이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회사가 없으면 저 유튜브를 못 하죠. 이 회사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어스 얼라이언스가 저와 함께 경제 흐름 따라하기라는 교육 과정을 런칭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경제 흐름 따라하기로 조금 리뉴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즉시 분석하듯이 혹은 경제를 제대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정말 친절하게 경제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나하나 거의 떠먹여 드리듯이 알려드리는 강의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나중에 이 고정 댓글 같은 걸 확인해서 여러분 입문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즉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 댓글 중에서 네, 강력 매도님께서 네, 금리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 같으세요. 네, 그냥 현금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냥 현금 확보하는 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요, 그냥 그 투자 관점에서 이 조언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유튜브에 현금 이렇게 검색하면 김광석이 나올 겁니다. 네. 가난, 현금 검색하면 김광석이 나올 겁니다. 저도 역시 100%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 왜냐면, 예, 저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는 현금으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 집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23년 한 해에 집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수준도 지금 이 상황도 아직 바닥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떨어질 것이고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가격 기준으로. 근데 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고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의 의견은 뭐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뭐 이러실 때는 그 확보한 현금을 그쪽으로 이동하시거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데이터 보면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PCE 데이터고요.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도 물가지만 이제 경기도 같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다소 경기로 좀 관심을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채 한도를 놓고 굉장히 오랜 동안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많이 조성됐고 그게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까지는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다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좀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더 추가적인 그런 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경기 하방 압력 정도는 원래 우리가 그림 그렸던, 용인했던, 유인했던 그런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로 봤기 때문에 이건 두 단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경기 침체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거죠. 금리 인하하기란. 어쨌든 금리 인하 자체는 더 멀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물가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